talkshow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 저 멀리 홈런 Let's make it bounce INT talk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채널 고정 유쾌한 토크쇼 자, 노래를 흥겨워하고 또 토크로 즐거워하고 그런데 건강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약초를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약초를 찾아서 산에 돌아다니고 찾고 헤매는 게 그게 건강이랍니다. 네, 자 건강은 빼놓을 수 없죠. 네, 오늘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신은정 박사와 함께하는 청진기 톡톡 예예예예 와우.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는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는 것, 여자에게는 있고 남자에게는 없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남자에게는 있는데 여자에게는 절대 없는 것 어디 아시는 거 있습니까? 네, 전립선이요. 문제가 너무 뭐 쉬웠습니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여성분들이 그걸 그렇게 여자가 알아요? 없잖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내게 없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전립선 하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네. 보통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서는 남자분들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소변 보기가 힘들다, 밤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 그게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리비도하고 관련된 기능을 많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국가 건강 검진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여성분들에게는 없는 이 전립선의 기관에 대해서 혹시 여기 여성 패널 분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선생님 수치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졌어요. 전립선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 건강 검진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50대 중반에 넘어선 남자분들은 가끔씩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권유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네. 그 보통 느끼는 경우는 소변 보기가 힘들다 아니면 밤에 너무 화장실 자주 간다 그런 경우에 그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립선이라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합니다. 아니 그 박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나는 지금 저 평생 지금 해보질 않아요. 아니 근데 스테미나가 시원하게 넘쳐서 나오질 그럴 수도 않고 네. 쫄쫄쫄 나오는 그것도 전립선이에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아침에 한 번씩 힘은 들어가. 힘 들어가면 그래서 난 아직 전혀 뭐 전립선에 대해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뭐 화장실 가는 건 거의 없고 막걸리 많이 먹으면 한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찬물 한 번 먹고 내가 TV도 좀 보다가 이제 출근하고 이러는데 전립선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통 저희들이 환자에 설명할 때 고장난 수도꼭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아무리 잠궈도 계속 새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밑에 받쳐놓은 세숫대야 물이 한가득 차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필수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박사님 그 수치 검사 외에 또 다른 검사 방법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그 남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민망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그 손을 항문으로 넣어서 직접 만져보는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성상이라든가 그 크기 오돌토돌한 것을 봐서 아 이게 양성이다 아니면 아 악성 같다 판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로 많이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또 전립선 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60대면 60% 전립선이 원래 포도알 만한데 이게 점점점 커서 요도를 눌러가지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게 하는 건데 뭐 70대는 70%, 80대는 80% 이렇게 전립선이 점점 커져가지고 기능이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100세면은 그러면 뭐 하나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근데 가끔 감기약 먹고도 이렇게 소변을 못 넣어가지고 전립선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감기약 먹고 소변을 못 넣는 네. 경우는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전립선 문제보다는 방광의 네. 방광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방광의 근육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소변을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 약을 끊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돌아오게 되는 거고 화장실에 못 가게 되면 응급실에 가셔서 그냥 소변줄을 한번 꽂고 시원하게 소변 보시면은 일상생활에 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보통 보면은 전문가 가서 처방을 받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이렇게 많이 광고를 많이 하니까 병원 가기는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다가 드신다고 보고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양성 질환, 악성 질환의 문제가 있는데 양성 질환인 경우에는 그냥 시중에 나 있는 약을 먹고 좋아지면 아 내가 증상이 좋아졌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간혹 아주 악성인 경우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인 경우도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좋아지니까 나 좋아지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악성 종양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의 경우에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냥 전립선 수치 검사를 한번 넣어서 했는데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 검사를 하셨대요. 그 검사를. 근데 수치가 높게 나와서 대학병원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오신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숨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서 약을 먹고 아 나 좋아졌네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그 암 자체 치료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늦게 발견해서 한 80대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을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딜레마가 있거든요. 전립선 수술하게 되면 남자분들이 이게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져요. 소변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을 하지만 그럼 이분이 전립선 암 수술하기 전에는 그냥 멀쩡히 잘 살았는데 소변 불편 없이 암을 발견했다고 해서 수술을 해서 그 남은 인생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 속에 사는 거냐 아니면 이 발견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내버려 뒀을 때 자연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크게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면 수술하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발견하면은 그냥 동반해서 가시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에도 이렇게 귀동냥 해놓으면은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우리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바로 전립선 수치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의 모든 희망은 언제나 오늘부터입니다. 자, 정말 정을 주고 싶은 가수, 그래서 팬들이 많은 걸까요? 정 좀 주소, 우리 박진 씨 노래 남겨놓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쾌한이었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 네. 그냥 톡쇼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아이는 티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그냥 톡쇼 네. 자,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 네. 목숨 소중 이런 얘기하니까 또 건강 얘기가 빠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요즘 오복 중에 하나라고 네. 그 치아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임플란트 하고 계신 분 예. 빠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저는 뭐 종합병원이니까요. 예, 걸어다니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 치과 선생님이 무슨 약 먹고 있냐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슨 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동안 그 주의해라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스피린.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잇몸이 그 턱뼈가 녹아서 부작용으로 녹아서 없어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임플란트 시 왜 골다공증 약을 끊어야 하는지 이게 선생님한테 궁금하죠. 골다공증하고 임플란트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치과 선생님 아니지만 나무를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봄에 나무를 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땅도 걷어주고 물도 뿌려주고 거름도 주고 아니면 그 속에서 이제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도 통하게 해주는 건데 그 나무를 심고 나서 그 위를 시멘트로 덮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가? 죽지. 그렇죠.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중년 넘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뼈가 약해지는 시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성긴 뼈 사이에다 쇠로 만든 나사를 박아놓는 곳인데 나사를 박아놨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뼈들이 튼튼하게 그 나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이게 우리 말하는 골다공증 약, 골다공증 약의 역할이 뭡니까? 골다공증이면은 뼈를 이 뼈가 튼튼하게. 뼈를 튼튼 속에 비어 있는 걸 차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은 갖고 있는 뼈는 잃지 말고 몸에 새로 들어온 칼슘은 꽉 붙잡고 있자. 그러기 위해서 골다공증 약을 먹게 되는데요.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로 심어놨어요. 나무를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바람이 솔솔솔 통하고 거름도 주고 땅도 북도 주지만 그 쟁기 같은 걸로 좀 바람이 좀 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서 임플란트 주변의 조직에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뼈를 아주 강하게 감싸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썩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녹아내리는 건 아니고 주변 조직이 부서져 내리면서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고 나사가 헐거워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사가 헐거워지면 우리 몸 그 문에 있는 나사는 헐거워지면 다시 돌려서 박으면 되지만 우리 치아 잇몸 안에 있는 임플란트는 헐거워지면 다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왜 그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죠? 골다공증 약 먹지 말라고? 임플란트 하실 때요? 네. 그 하기 전에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남자분들 약을 같은 안 먹고 경우는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대부분 골다공증 약을 안 먹어요. 아, 그래서. 네. 70살이 넘어가신 분들도 남자분들은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40살만 넘어가도 체크해보면 골다공증 상당히 맞아요. 있고요. 이제 여성들은 그 갱년기가 오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칼슘 유출되는 거 10배 이상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약을 드십니다. 그럼 골다공증 약을 임플란트 할 때는 잠시 끊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끊고 있어야 되는지 그 치료하는 동안 어느 정도 끊어야 돼요, 약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치과 선생님이 임플란트 할 테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한테 그 질문이 오게 되면은 임플란트 시작 3개월 전부터 약을 끊고 임플란트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약을 먹지 말라 그래요. 물론 이제 골다공증 약은 약도 있지만 주사도 있는데 그 방광기를 한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긴 약이 있는데 훨씬 더 긴 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 중에 6개월 가는 약이 있어요. 그럼 그 6개월 가는 약은 주사 맞았으면 6개월 뒤에 임플란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이제 어떤 검사를 하고 골다공증이라는 수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거를 다시 또 복용을 시작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되는지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골다공증이 있든 없든 치과에서 이제 여성분들 임플란트 하게 될 경우는 항상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미리 말을 해줄 겁니다. 나 임플란트 하고 있으니까 골다공증 약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 새로 약을 다시 시작하는 게 복용하던 사람이 임플란트 하고 나서 약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한 임플란트 완전히 끝나고 종료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시작을 다시 하는 걸 권고를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부작용 그런 것들은 없나요? 부작용 네, 그거는 내가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앞니빨을 갖다가 이걸 했는데 이 신경을 눌러서 그런지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빨 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만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나는 뭐 아직까지 당한 일이 그래서 없으니까 오복 중에 모르지만. 하나잖아요. 치아 건강이. 예,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 치과에 가서 일을 한 번도 빼본 적도 없고 임플란트도 해본 적이 없는데 65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준대요. 그래서 일단 65세 되기 전까지는 임플란트 안 하려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늙어봐요. 저는 사실 임플란트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좀 맛있는 거를 먹다가 일을 해놓은데 금리를 해놓은 게 쏙 빠지면서 이게 씹으면서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금을. 오. 그래서 빼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가야 되는데 치과를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서 그냥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있어요. 저도 되게 갈비 먹다가 불편해갖고 지금 되게 불편한데요. 아직 저는 임플란트를 할 정도는 아닌데 이걸 계속 놔두면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치과를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치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상식에 비춰보면 치과는 빨리 가서 그럼. 치료를 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면 그 양쪽에 있는 이 사이가 또 간격이 잘못돼갖고 나중에 하나 고칠 걸 2개, 3개 내면 막 이렇게 손을 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가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네. 제가 얼굴이
살짝 그래도 비대칭인데 이게 이가 하나 이쪽이 어금니가 불편하니까요. 자꾸 한쪽으로 네, 씹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때문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겁한 변명이 원래 이빨이 좋아가지고 항상 음식은 양쪽에 다 씹어야 맞아요. 돼요. 그럼요, 골고루 해. 골고루 씹어야 되는데 한쪽이 아프면 한쪽만 계속 씹다 네. 보면 얼굴도 이게 틀어지고. 뒤틀려지고 또 긴 세월 동안 한쪽만 먹게 되면 이 이빨이 다 한쪽만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빨은 건강해야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받쳐주는 잇몸도 건강해야 네. 되더라고요. 잇몸이 망가지면 임플란트 이도- 자체도 못 해요. 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예. 이 아래 이 받친 턱 쪽은 그래도 이제 뼈가 괜찮대요. 근데 위가 그렇게 힘들대요. 임플란트 하기가 턱이 어렵고. 있으니까. 우리 뭐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절대 위에 있는 임플란트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가 깊이 굉장히- 들어가야 되는데 네, 굉장히 위 위험하다. 같은 경우는 잇몸 바로 위쪽으로 해서 그 상악동이라고 속 공간에 비어 있는 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임플란트 뿌리가 이게 상악동을 침범을 하게 되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틀리 하셔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틀리도 좋은 게 아유, 많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틀리 하시면 되죠.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아니 털리를 해가지고 하면 엄청 불편하잖아. 뭐 아유 그냥 관리하려면. 아이고 꼈다 뺐다 할수 그냥 없죠. 얼마나 힘든데 이게. 그리고 아이고, 처리를 하면 입맛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낀대요. 아무래도 내 그러니까 것이 아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요. 예. 이 한약 먹을 때 뭐 숙취나물 먹지 말라는 그런 뭐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반된 게 있네요. 임플란트 할 때는 우리 골다공증 약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꼭 드시려면은 병원에 가서 상담 후에 처방을 받은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꿀팁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예. 그냥 톡쇼 어디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INT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그냥 톡쇼 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 사는 것도 아닌 인생인데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쁘고 행복하기도 바쁜데 건강을 잃어서 정말 아프고 괴로우면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자,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여기 패널분들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서 드시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병원 가서 혹시 수술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받았죠.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병원 직원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지금 드시는 약이 뭡니까 하고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약들이 있는데 혹시 무슨 약이 들어보셨습니까? 아스피린. 어우,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들이 아스피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을 들고 계시면 일주일 전부터 그걸 중단하라고 저도 얘기하십니다. 수술할 때 네. 그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에 아스피린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거 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혈액 응고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혈액 응고를 방해한다는 게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피가 끈적인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고지혈증 있는 상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 많이 있는데 반대로 단점을 이야기하면 피가 우리 혈관에 상처가 나면 피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걸 현소판이라는 물질이 그 구멍난 혈관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 아스피린이 그걸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심장이라든가 뇌에 있는 동맥이나 정맥들이 구멍이 났는데 가서 메꿔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나 뇌중풍이 생기는 경우죠. 그걸 예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그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장이 일단 있는 거고요. 수술은 필연적으로 칼자국을 동반해 칼로 이제 내 살을 자르는 건데 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혈액이 응고를 하면서 그 상처난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은 메꿔진 게 훨씬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아스피린을 중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간이 뭐 얼마 동안 뭐 중단해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면은 아스피린 작용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 중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먹어야 하는 건가요? 예, 다시 복용하는 경우는 간단한 수술일 경우는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복용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복부 수술 같은 경우 혹시나 출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끝나는 시점에서 복용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백내장 수술이잖아요. 그것도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안구에 수정체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끊어도 네, 되지만 네. 이 백내장 수술이 백내장 수술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고 혹시 주변에 조직을 건드는 경우가 생기고 옵션으로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끊고 수술 받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근데 그 그- 아스피린은 그러면 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약국에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처방 아니 받아야 되는 일반 건가요? 약으로 약국에서 그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도요? 네. 박사님 지금 아스피린이 소아가 복용하는 아스피린 있고 성인이 복용하는 아스피린 있는데요. 소아 아이들은 어떨 때 이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들. 아스피린 하면은 대표적으로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열날 때 아스피린 먹고요. 요즘 아스피린 이외에도 워낙 다양한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아 열난다고 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아에게는 아스피린 처방하지 않고요. 선생님 그럼 고지혈증 약도 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나요? 딱히 고지혈증 약이 수술 전에 그 끊으라는 말은 안 하고요. 아무리 수술이 큰 메이저 이벤트지만 평상시 복용하던 약물들, 특별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뇌혈관에 관련된 약물 같은 경우, 그리고 신경정신과적인 약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뭐 고지혈증 약을 끊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그리고 아스피린 부작용이 뭐 제가 알기로는 위가 성공해. 천공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복용할 경우 드시는 거에 대해 되게 좀 조심하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맞나요, 박사님? 그 아스피린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위장 장애가 심하다는 거, 그리고 심하면 위 천공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아스피린 장용정이라고 그 위에서 녹지 않게 코팅을 해서 나온 약도 있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방받아서 먹는다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요. 예전에 아스피린 200mg짜리가 사용됐을 때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스피린 먹고 피토하는 경우 많이 있고 우리 모르지만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 정도 용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처방받아서 먹는 용량에서는 안전합니다. 결국 위에서 흡수가 안 되면 어디서 흡수가 된다는 건가?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죠. 장, 예. 소장, 우리가 대장, 뭐 이런 그 소장. 약사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격이지만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약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분해가 안 되게 만드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장 장애가 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또 꿀팁이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아스피린이었으면 좋겠다. 다만 그걸 처방으로 먹는 거 말고요. 예, 우리 인생이.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에게 좀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그냥 톡쇼 모두 같이 보러 오쇼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INT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그냥 톡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느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진짜 정신과에 와서 치료받을 사람들은 안 오고 그놈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대요. 맞아요. 마음의 상처, 우리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몸에 대해서 폭력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폭력을 하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운동 안 하죠. 또 뭐 술 절제 안 하죠. 또 우리 저 진원정 박사님 말에 의하면 또 우리 저 국민 체조 안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했습니다.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프신 분들, 자신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없어.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어보신 분 계십니까? 엑스레이를 안 찍어. 엑스레이 다 찍어봤지. 뭐. 전무할 텐데, 엑스레이든 CT든 MRI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아파요. 뼈가 상태가 어떤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뼈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살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를 통해서 이게 투시를 한다 그러죠. 엑스를 통해서 뼈 상태가 어떤가 보는 건데요.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밀도 차를 확인을 하는 건데 뼈가 우리 몸에서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데 그 뼈가 튼튼할수록 하얗다. 그것보다는 엑스레이를 얼마나 강하게 쏘느냐 약하게 쏘느냐에 따라서 같은 뼈라도 하얗게 나오기도 하고 좀 검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가끔 이제 일반적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뼈가 검은 것처럼 나오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노출 실수가 많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밀도가 낮아져 있을 경우에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거무튀튀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걸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노출이 잘못됐구나. 요즘 기계들은 그 노출까지 다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MRI를 또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큰 병원에 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엑스레이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사진처럼 나오는 거고 MRI는 층층이 쪼개서 편편히 찍어서 그걸 맞추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MRI까지 찍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는 그 평면 사진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 뼈가 있는데 뼈가 부러졌다. 네. 그 엑스레이로는 일반 그 투시하기 때문에 이 부러지고 뒤편에 다시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합골절 같은 경우 그걸 확인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각도 방향으로 찍어서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엑스레이 찍어보고 부러졌구나.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것인가. 골절이 있다면 보통 CT를 찍게 됩니다. 그 부러졌지만 그 뒷부분이 어떻게 골절이 있는가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칼로 두부를 썰듯이 슬라이스하면서 나간 그 한 장 한 장 찍어서 각 장을 다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요즘 그걸 3D로 다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에서 안경 쓰고 손으로 돌려보면서 앞뒤를 보는 것처럼 그 컴퓨터상에서 그걸 조합을 해서 그 360도 회전시키면서 뼈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CT를 찍는 경우입니다. 그 조형물이라는 거를 그 엑스레이 중에서 CT는 조형물을 이렇게 먹는다 그러는데 그 조형물을 왜 먹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형물이라고 조영제라고 하는데 조영제는 아주 고밀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먹어야 되는 조영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흔히 말하는 위투실 하는 경우. 난 죽어도 위 내시경을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면 내시경도 못 하겠고 위 내시경 튜브 목에다 넣는 걸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런 분들 아니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위투시할 위 내시경 할 정도 상태가 아니다. 그럼 위투시라고 해서 그 밀도가 높은 물질을 찍고 그 우리 이제 무슨 위장약 먹듯이 삼키게 되면 이게 위 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위를 찍게 되면 위에 있는 주름이라든가 그 폐인 부분이 그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위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병원에서 말하는 조영제라고 하면은 그 혈관을 통해서 맞는 겁니다. 혈관을 통해서 맞게 되면 그 조영제가 돌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혈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가다가 그 조영제가 흐르면서 그 좁아진 곳이 있으면 그 조영제 흐름이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럼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거 보는 게 이제 심장 혈관을 확인하는 경우 조영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다 조영제를 쓰지는 않고 어디 신경관 같은 곳, 우리 이제 허리 디스크 있어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상태가 어떤가, 아니면 내가 이 바늘이 그 신경에 정확히 도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살짝 줘서 찍어보게 되면은 그 신경 주변을 따라서 빈 공간을 조영제가 가득 차게 되면서 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되면 잘 들어갔구나. 근데 넣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느 한 곳에 구슬처럼 모여 있다. 이거는 바늘이 잘못 들어갔구나.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 또 MRI 찍을 때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혈관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 MRI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해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CT라든지 MRI 뭐 이런 거는 뭐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찍는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되게 어떤 경우에는 이걸 꼭 찍어야겠다라는 게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태를 파악해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요. 그 뼈하고 관련돼서 아니면 내부 출혈이 있을 것 같다. 뭐 2개 내 출혈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CT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는 CT상 엑스레이 기본이기 때문에 CT는 엑스레이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 상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거고요. MRI는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촬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물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그래서 노인들은 MRI 촬영하면 좀 흐리게 나오고 젊은 사람, 신생아 어린애들 같은 거 몸에 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정밀하게 나오게 됩니다. 물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뇌의 퇴행성 변화 같은 거, 인대의 상태를 보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 기존에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러면 영상 판독지 같은 거를 카피해서 많이들 갖고 가시거든요. 그럼 뭐 도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그 우리 자동차는 고장 나면은 시동 안 걸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우리 몸은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찍었던 CT MRI, 오늘 찍었던 CT MRI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3년 전에 찍었던 허리 MRI를 갖고 와서 나 지금도 똑같이 아파요. 그럼 보통 다시 찍어오라고 다시 찍어봅시다 하는 경우예요. 3년 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나이도 먹으면서 뼈도 많이 변화가 있고 그 주변 조직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3년 전 상태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기록이 있으면 현재 보는데 더 판단이 쉽죠. 제가 최동호 박사님 여기서 평가할 때는 그 중하고 멋지게 잘생겼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동호 박사님이 1년 전에 10년 전에 뭘 했는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동호 박사님께 물어보고 신문 사설에서 최동호 이런 검색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아픈가 하려면 과거 기록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최근 거는 가능한데 조금 오래된 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과거 경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 골절이 의심돼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한번. 그랬는데 계속 아파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 더 정확한 걸 찍어보겠다.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 한 번 찍고 병원비 10,000원 이쪽 저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더 아픈 것 같아서 다른 병원 가야겠다. 그러면 다른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을 수도 있고 원래 갔던 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를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복사비는 한 3,000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새로 찍는 거나 복사를 해서 갖고 가는 거. 어차피 복사를 해서 갖고 가도 새로 찍어야 됩니다. 한번 찍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아프니까 그 사이에 다시 변화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 최근에 찍었던 그 아주 단순 엑스레이를 복사할 필요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단순 엑스레이만 찍을 필요는 없을 수 있죠. 우리는 병원이 찍었는데 왜 또 찍으라고 해? 왜 또 찍으래? 그래서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네, MRI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한 39만 원, 막 40만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경우는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물론 MRI는 복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복사해서 가져가서 이걸 보고 최근에 찍었는 거면 그걸 갖고 다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거면 다시 찍어서 과거 기록과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 MRI도 지금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 소견이 이제 꼭 이 MRI 꼭 찍어야 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그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환자와 병원 측에서 이제 다툼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다 찍고 보험이 대주지 않냐. 근데 그것도 제한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그 보험을 해주는 거고 충족이 안 되면 보험을 안 되는 거고 또 이게 사후 심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심사 받을 때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또 이제 그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죠.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척추 협착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찍어야 되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그 일반적인 엑스레이 찍고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관절염 있지만 수술할 거 아니면은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엑스레이만 찍는 거고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MRI를 찍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낫죠. 자, 시청자 여러분, 엑스레이 또 MRI 또 CT 이제 좀 구분이 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경험을 또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료로 의료 상담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예.